민나 곤방와 반갑습니다.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인데 다들 잘 보내셨나요? 그래서 저 도쿄 K짱도 여러분들께 추석 특집으로 기묘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고 지친 그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굉장히 막장 드라마, 막장 영화에나 나올 만한 일이 일본 한 주택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자, 혈압이 높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 아마 안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오늘 굉장히 뒷목 잡을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도 과연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도쿄 K짱 일본 공포 실화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의 이름은요, 마츠나가 후토시입니다. 1961년생으로 키타 큐슈 고쿠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남자는요, 굉장히 반항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굉장히 잦은 말썽을 일으켰고, 글쎄 고등학교 때는요, 여자 중학생, 여중생을 임신시킨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른 학교로의 전학 처분을 받고 19살의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부모가 이불 사업을 했대요. 이불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마츠나가 역시 그 아버님, 부모님이 하시던 이불 사업,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요. 1983년 월드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때부터 마츠나가는 이불 판매 사업을 시작하죠. 사장 마츠나가는요, 보통의 사업가들과는 다르게요, 굉장히 막장의 극치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에게 싸구려 이불을 좋은 거예요, 비싼 거야, 이거 내가 수입한 거라니까 라면서 싸구려 이불을 고가로 강매하는가 하면 직원이 할당량을 못 채우면 강제로 그 할당량 못 채운 그 부분을 강제로 부가시키게 해요. 그러니까 돈을 내게 시키는 거지. 너 네 할당량 못 채웠잖아. 돈 내놔. 네가 못 채운 분만큼 돈 내놔 이 새끼야. 뿐만 아니라 본인이 기분이 나쁘면 직원들을요, 방음 처리된 방에 가두고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말이 안 되지. 정말 미친 사장이었던 거야. 방음 처리된 방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쨌든 뭐 폭행은 물론이고, 뭐 폭행했는데 폭언이라고 안 했겠어? 폭언과 폭행이 계속해와요. 자기 직원들에게. 자기 기분이 나쁘면. 그럼에도 직원들이 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거야. 왜일까요? 마츠나가가 항상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한 거야. 니네 함부로 그만두지 못할 텐데 내 뒤에 야쿠자가 있어. 사표? 쓰기만 해봐. 내가 야쿠자 시켜가지고 너랑 네 가족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매번 직원들에게 협박을 가한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이 맨날 때리고 맞고 할당량 못 채우면 월급도 못 받는데 그 내 돈으로 할당량 그 채우는 돈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회사를 그만두지 못했던 건 마츠나가가 항상 이런 협박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마츠나가가 밖에서만 이런 게 아니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중에도 다른 유부녀들하고 관계를 맺어요. 좀 막장이지. 아침 드라마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 9명의 주부들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9명이요. 그것도 유부녀들과. 자, 그러던 중 어떤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1980년 졸업 앨범을 보던 마츠나가가 동급생이었던 오카다 준코라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마츠나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였대요. 솔직히 이렇게 얼굴만 봤을 때는 개새끼라고 보이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약간 꿀발린 멘트로 여성들을 유혹한다 맘만 먹었으면 충분히 여성들이 넘어올 법도 한 외모였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은요, 실제로 이 사건을 토대로 쓴 만화가 있어요. 이 만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남자가 뭐라 그래?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꿀발린 멘트를 하는 한 장면이에요. 이 만화는요, 실제로 이 사건을 토대로 그린 만화래요. 사채꾼 우시지마라는 만화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츠나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였기 때문에 준코는요, 마츠나가가 결혼을 한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져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오카다 준코는요, 마츠나가보다 한 살 아래예요. 1962년생으로 당시에 단기 대학을 나와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중이었다고 해요. 준코가 마츠나가와 사귄다는 걸 알게 된 준코의 부모님이 오카다 타케시게, 그러니까 부모님의 성함이 아빠가 오카다 타카시게, 그리고 어머니가 오카다 시즈미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마츠나가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얘의 경력 등등등을 파악한 뒤에 준코에게 마츠나가와 헤어질 것을 종용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마츠나가는 소문도 별로 좋지 않았고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이렇기 때문에 마츠나가 결혼을 반대해. 교제를 반대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준코 부모님들도 꽤나 자산가셨대요. 자산가셨기 때문에 자기 딸은 자기 집과 조금 좀 동등한 레벨의 남자와 엮어주고 싶었는데 유부남에다가 돈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행실을 보호하니 불량한 그런 약간 행적이 나오고 이러니까 당연히 반대하지. 어느 부모님이 허락을 하겠어. 그런데 반대로 마츠나가도 오카다 준코의 집안 재산 현황을 다 조사가 끝난 상태였어. 재산 파악까지 다 완료된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마츠나가가 준코의 재산을 노리고 준코에게 다가간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준코 부모님만 마츠나가의 뒷배경을 조사한 게 아니라 이 마츠나가도 준코의 뒷배경을 다 조사한 거야. 집안, 재산, 파악 다 해놓은 상태였던 거지. 그래서 마츠나가가 어떻게 이 준코의 부모님을 꼬시냐. 굉장히 예의 바른 청년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니, 저 마츠나가라고 합니다. 저 준코를 진짜 사랑해요. 지금부터 준코랑 결혼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등 준코의 아버지인 타카시게한테 뇌물 아닌 뇌물? 선물을 준다든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약간 준수한 청년의 흉내를 내지. 그래서 말빨로 이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꼬셨냐? 어머니를요, 말로 꼬시는데요. 준코의 친엄마와 성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관계가 된 거지. 장모님이 될 사람과 남녀 관계가 된 거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마츠나가가 이랬겠지. 우리 이제 당당하게, 내가 준코랑 결혼하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요. 자주 볼 수 있다니까요. 남 눈치 안 보고. 그 어머니는 그래서 둘의 결혼, 둘의 만남을 부모님께서 허락합니다. 이것도 그 사채꾼 우시지마의 한 장면입니다.
이거 보면 야! 머리 콱 잡으면서 나 사실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달렸어! 몇 번이나 느꼈지? 몇 번이나 잤어! 그 여자가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런 한 장면이에요. 처음에 준코와 마츠나가의 사이는요, 나쁘지 않았어. 그런데 준코가 우연히 예전에 사귄 남자친구 이야기를 툭 하고 꺼내버린 거야. 그러면서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해요. 마츠나가는요, 이때부터 준코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학대 수준으로 매일매일 폭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너 지금까지 썼던 일기장 싹 다 내 앞으로 가져와. 준코에게 이전에 쓴 일기장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한 뒤 일기장을 하나하나 보면서 캐묻기 시작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야? 이 새끼랑 몇 번이나 잤어? 걸레 같은 년. 이러면서 또 폭행을 가합니다.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하나 다 따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학대지. 잠을 재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폭행이 지속되자 괴로워진 준코는요. 대체 어떻게 하면 날 믿을 거야. 난 지금 자기밖에 없어. 마츠나가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담배로 네 팔뚝에 내 이름을 새겨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담배로 팔뚝에다가 마츠나가의 이름을 새겨라 라는 말을 너무 꺼리낌 없이 태연하게 말했고, 준코는 결국 자기 팔뚝에다가 담배로 마츠나가 이름을 새깁니다. 마츠나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준코는요, 1985년 2월에 부모님의 집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자살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살 기도 후에 마츠나가는요, 괜찮아? 라고 묻는 대신에 더욱더 준코를 학대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친가에서 나오게 해. 그 부모님 집에서 나오게 해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 일도 그만두게 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때 마츠나가는요,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야. 유부남인 상태로 준코한테 이런 학대와 폭행을 했던 거예요. 마츠나가는 이때까지도 유부남인 상태였어. 어쨌든 이로 인해 준코는요, 마츠나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절대적인 복종 상태가 돼요. 일찍 신고를 했으면 더 큰 불행을 낳지 않았을 텐데 신고를 하지 않고 마츠나가의 정말 개가 됩니다. 마츠나가가 팔뚝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오른쪽 가슴, 오른쪽 허벅지에 핀으로 이름을 새기라고 명령합니다.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허벅지에. 그래서 결국 준코는 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핀으로 오른쪽 가슴과 허벅지에 마츠나가의 이름을 새깁니다. 마츠나가가 하던 그 이불 판매 산업이요, 결국 견디다 못한 고객들하고 직원이 경찰에 고발을 해요. 정말 이런 미친 사장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 좀 살려주세요. 경찰에 고발하면서 1992년 막을 내립니다. 그 이불 판매 사업이요. 그래서 마츠나가는요, 사기죄와 공갈 협박죄로 지명수배를 당합니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틈을 타서 1996년 1월에 도피하던 중에 마츠나가는요, 이전에 가짜 회사를 차리자고 자기한테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제가 마츠나가 사진을 다시 한번 켜드릴게요. 옛날에 가짜 회사를 차리자고 마츠나가한테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전직 부동산 회사 직원이었던 토라야 쿠미오예요. 토라야 쿠미오.
그래서 이 도피하던 중에 너무 힘이 드니까 아씨 돈 되는 일 없나? 아, 그 새끼가 있었지 라고 하면서 토라야 쿠미호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준코와 함께 키타 큐슈에 있는 거기에 몰래 키타 큐슈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토라야 쿠미호와 그의 딸 17세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의 이름은 아직까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토라야 쿠미호하고 그의 17살 된 딸을 납치합니다. 준코와 함께. 그 뒤에 토라야가 저지른 사소한 범죄들 있지. 그런 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그걸 약점을 잡아요. 토라야의 약점을 잡아. 그러면서 이걸 약점으로 토라야를 학대하고 고문합니다. 어떻게? 바로 이걸로. 토라야를 욕조에 묶어두고 전기 고문을 하는 것이 마츠나가가 가장 즐겨하는 짓이었어요. 이 전기 스탠건으로 이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 얘가 또 따로 만든 그런 전기 고문기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토라야를 욕조로 묶어두고 전기 고문을 하는 게 마츠나가가 가장 즐겨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이랬겠지. 너 네 딸 17살밖에 안 됐는데 아빠가 범죄자로 경찰서에 잡혀가면 어떻게 되나? 그럼 네 딸을 내가 팔아 넘겨야겠다. 어떻게 할 거야? 내 말 잘 들을 거야? 잘 들어야지. 그럼 너네 딸이랑 너는 무사해. 내 말만 잘 들으면. 이런 협박 속에 2월 26일 학대와 고문에 시달리던 토라야가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마츠나가와 준코는요, 토라야의 딸, 그 17살 된 딸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야. 니네 아빠 시체 네가 처리해. 마츠나가는요, 토라야의 딸에게 어떻게 시키냐면, 토라야가 사망하기 직전에 그 딸한테 토라야의 팔을 아주 세게 깨물라고 시켜요. 명령해요. 자기 아빠 팔을 세게 깨물라고 명령해. 그리고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놔요. 이게 뭐냐면, 딸이 아빠를 깨물었잖아. 근데 그 깨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겼단 말이야. 이는 시신 훼손과 더불어서 토라야가 토라야의 딸에게 학대를 당했다. 자기 딸에게 학대를 당했다. 이런 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도 있고, 나중에 경찰에 잡혔을 때도 나는 몰라요. 토라야가 지 딸한테 학대당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증거 사진을 남기고, 실제로 자기 그 토라야의 딸에게 죽기 전에 아빠에게 괴롭히고 때리고 이런 것들을 다 증거 사진으로 남겨놔. 그리고 딸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켜요. 버리라고. 이래서 토라야의 시신을 훼손한 뒤에 유기했다는 점, 그리고 그 사진을 매일매일 보여주는 거야. 그 딸에게. 그래서 정신적인 학대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된 토라야의 딸은요,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야. 나는 할 게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우리 아빠를 내가 죽였나봐. 우리 아빠 시체 내가 버렸잖아. 어떡하지? 그래서 마츠나가는요, 그녀를 계속 감시하고 감금시킵니다. 물론 시체는요, 준코와 함께 그 토라야의 딸이 함께 그 토라야의 시체를 유기한 거야. 버린 거지. 토라야의 사망 직전에 토라야를 통해서 이 마츠나가가 한 유부녀를 만나게 돼. 이 유부녀는요, 교토대 출신이야. 머리도 굉장히 좋았던 여자였어.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토라야를 통해서 한 유부녀를 알게 되는데요. 이때 마츠나가가요, 자신은 교토대 출신이고요, 카와이 학원 강사라고 속여요. 근데 일본에서 교토대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 교토대 출신이에요. 그냥 지금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마츠나가가 그 토라야를 통해서 알게 된 한 유부녀를 만나게 되고 그녀와 사귀게 됩니다. 그녀는요, 3살 된 작은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3살 된 작은 딸과 준코와 마츠나가 이렇게 4명이 함께 동거를 시작합니다.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7년 3월 16일까지 마츠나가랑 준코는요, 이 유부녀와 작은 딸을 방에 감금시켜놔요. 그리고 매일매일 폭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부녀한테 총 560만엔을 갈취합니다. 3월 16일 새벽에 폭행을 참다 못한 그 유부녀가 방의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가지고 도주를 해요. 딸은 내버려 둔 채. 그래서 그녀가 탈출해서 도망가자 마츠나가하고 준코는요, 서둘러 그것을 떠납니다. 남겨진 그녀의 어린 딸이 3살짜리 딸, 그 딸은 법정에 나가도 증언을 할 수 없고, 증언을 해도 그게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너무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이 아이를 그 유부녀의 전 남편 집 앞 대문에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이 시점까지는요, 마츠나가라 준코는 계획적으로 얘를 죽여야겠다 하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 문제는 이 다음부터. 토라야 쿠미오는 어쨌든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었잖아.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었냐? 모르겠다. 고문을 맨날 했으니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맨날 방에 감금시켜놓고 맨날 정기 고문하고 때리고 이러니까 토라야 쿠미오가 결국 죽었잖아. 그래서 마츠나가는 잡히고 나서 체포되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죽이려고 죽인 거 아니라니까? 내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야. 그냥 죽은 건데. 법정에서 자기가 일부러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다라고 진술해요. 그런데 법정에서는요,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가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마츠나가의 연쇄 살인극이 그 전설적인 그 피바다 한 가족을 몰살시킨 그 전설의 범죄가 시작됩니다. 토라야를 살해했어. 그런 뒤에도 마츠나가는요,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더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 준코를 오이타현 유인조라는 곳에 두고 호스티스로 일을 시켜요. 호스티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술 접객하고 몸 파는 그런 풍속점에다가 이 준코를 넣어요. 돈 벌어오라고.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 준코는요, 마츠나가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왜냐면 내가 밖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이제는. 출근할 때는 밖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준코가 도망갈 날만 이렇게 막 노리고 있었어. 그런데 그 낌새를 눈치챈 마츠나가는 준코에게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 토라야 죽였잖아. 너 살인자야. 이 미친년. 너 그렇게 살인자로 남고 싶냐? 아니 뭐 그렇게 살인자 되고 싶으면 내가 경찰에 일러줄 수도 있어. 그 토라야 시체 네가 버렸잖아. 토라야 네가 죽였잖아. 경찰 갈래? 이런 협박으로 결국 준코를 다시
자신이 사는 맨션으로 오게 합니다. 이 사진은요, 실제 준코 동생이에요. 준코 여동생. 여동생과 준코 여동생의 남편인 사진입니다. 1997년 4월에 마츠나가를 견디다 못한 준코가 결국 도망가요. 드디어. 그래서 마츠나가는 얘랑 연락도 안 되고 얘가 어디 사는지 행방도 알 수 없자 준코를 붙잡기 위해서 준코랑 자주 만났던 이 준코의 여동생, 저 여동생에게 연락을 귀에 들어가게끔 소문을 내기 시작해. 여동생의 이름은 오카다 리에코입니다. 그래서 오카다 리에코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오카다 리에코 귀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소문을 내요.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마츠나가가 자살했대. 마츠나가가 죽어가지고 이미 장례식도 끝났다던데? 이러면서 자신이 죽었다, 자신이 자살했다라는 소문을 이 준코의 여동생 귀에 들어가게끔 퍼뜨린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소문이 돌고 돌다가 리에코 귀에 들어가요. 준코의 여동생 귀에 들어가. 그래서 준코한테 전화를 하는 거지. 언니, 마츠나가 자살했대. 이미 장례식도 다 끝났대. 여기서 준코가 다행이다. 드디어 그 새끼가. 그래서 준코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요, 마츠나가가 준코 앞에 나타납니다. 이미 마츠나가가 준코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멀쩡하게 살아서. 차라리 이때 도망쳤던 준코가 경찰에 가가지고 제가 이런 이런 학대를 받았고 이런 범행에 제가 가담하긴 했지만 그건 모두 협박에 의해서였고 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면서 자수해서 변명에 대해서 실토를 했다면 이후에 일어날 더 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결국 준코는 다시 마츠나가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츠나가는요, 교묘하게도 준코가 자기 위에는 딴 데 갈 데가 없게끔 만들어. 어떻게 만드느냐. 유인초에 있던 준코의 직장에다 전화를 시켜. 사장, 그리고 동료, 직장 동료, 자기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준코에게 전화하게 시켜.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시키는 거야. 가진 욕과 험담을 퍼붓게 시켜요. 그럼 어떡해?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미친년 뭐야? 또라이 같은 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준코 주변 사람들한테 다 전화하게 시켜. 전화해서 욕해. 다신 너랑 연락하기 싫게 욕해. 안 해? 그럼 준코 할게요. 여보세요? 야, 이 미친년아. 너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이 미친년 죽어버려라. 잘했어. 계속해. 이러면서 마츠나가는 준코에게 시키는 거야. 그럼 준코는 어떻게 돼? 아무에게도 기댈 사람이 없어지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럼 준코는 마츠나가 품에 있어야만 하는 거지. 왜? 갈 데가 없으니까. 이후 마츠나가는요, 준코의 부모와 여동생, 이 여자가 여동생이에요. 이게 준코, 여동생의 남편. 그래서 마츠나가는요, 준코의 부모와 여동생을 준코의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면서 불러냅니다. 준코가 지금 이상한 일을 저질렀어요.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옆에 있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돈이 떨어져가지고 저 때문이 아니라 되게 딴이 너 언니를 위해서
도피 자금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이러면서 도피 자금 명목으로 이 준코의 부모님과 준코의 여동생한테 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준코의 실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하냐면요. 준코의 아버지인 이분 타카시기한테 이렇게 시켜요. 저기 아버지 죄송한데 여기 화장실 배관을 조금 교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버님 당연히 미쳤다 싫다고 하겠지. 싫다고 했겠지. 근데 이렇게 당신 딸이 사람 죽였어. 증거가 여기 많이 남아있을 텐데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피가 이 배관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배관 교체하기 싫으면 냅둬요. 그냥 뭐 살인자로 잡혀가게 하면 되지 뭐. 그럼 어떡해? 자기 딸이 살인범이 된다는데. 그래서 토라야, 그 전직 부동산 회사 직원, 그 토라의 살해 현장 했던 그 배관을 교체하도록 시켜요, 아빠한테. 그래서 아빠도, 이 준코의 아버지도 증거인멸을 했다는 그 범죄 혐의를 안게 합니다. 이제 아빠도 범죄에 가담한 거야. 왜? 증거인멸을 했으니까. 그래서 준코의 부모님이나 여동생이 이때 명확하게 태도를 취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딸이 살인을 했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세상이 다 드러나면 자기 체면들이 깎이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코의 부모님은 그 당시에 꽤나 자산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살인자다 이런 걸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그렇게 알려지면 자신의 체면들이 깎이기 때문에 그건 또 싫었던 거야. 일본은 조금 그런 게 있어. 자신의 체면을 좀 중요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냥 묻어도 신고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모님과 이 준코의 여동생의 잘못된 생각으로 결국 그들은 점점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